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지금 금융자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금융자산의 분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금융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금융자산의 제목은 분류라고 되어 있었지만, 제가 금융자산의 종류 또는 금융자산에 포함되는 것들, 이게 더 제목으로 더 적정하겠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 있죠. 자, 그게 뭐였냐면, 자, 첫 번째 금융자산에 포함되는 거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그다음에 두 번째 대여금과 수취채권. 그 수취채권에는 뭐 매출채권이라든지 미수금과 같은 그런 채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이 있을 때, 자, 그런데 이 대여금과 수취채권 채무상품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파생상품, 그리고 자기 주식 등으로 결제가 되는 계약. 뭐 그런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금융자산에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이미 한번 설명을 했던 바 있습니다. 앞에서 금융상품을 설명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제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채무상품하고 이제 지분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에 대해서 그냥 채무상품, 지분상품 이렇게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장부에 기록하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의 특성이라든지 사업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다름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채무상품. 자, 채무상품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주식회사 서울과 부산이 있을 때 이 두 회사가 서로 계약을 통해서 주식회사 서울이 채무상품을 발행을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표적으로 그냥 회사채를 발행을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주식회사 서울은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고, 주식회사 부산은 이 회사채를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죠? 발행회사, 매입회사입니다. 자,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매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매입을 한 대가로 현금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중에 이 주식회사 서울은 발행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현금을 조달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경영활동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회사 부산에 대해서는, 자, 다시 이자, 그리고 특정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원금을 상환하고, 자,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주식회사 서울의 경우, 이 채무상품을 발행한 주식회사 서울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부채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주식회사 부산의 경우에는 이자와 원금 상환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자산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금융자산을 배우고 있는 거죠. 금융자산. 그래서 이 금융자산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채무상품을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발행을 한 회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사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사채에 대한 내용은 주로 발행을 한 회사의 입장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그
채무 상품을 매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부산 이 회사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다. 자, 그 관계를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해 주시고요.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분 상품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서울이 지분 상품, 즉 뭐 주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뭐 주식 중에서 뭐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도 있고 뭐 있지만 그냥 간편하게 보통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주식을 계약을 통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주식회사 부산이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입을 하면 그 매입의 대가로 현금이 납입이 되겠죠. 그러면 그 현금은 바로 뭐가 되냐? 이 주식회사 서울의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자본이 되는 겁니다. 자본. 자기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본. 자, 그러면 이제 그 자본을 가지고 경영 활동에 이제 사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를 가지고 이제 경영 성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경영 성과에 대해서 성과의 배분으로 배당을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과의 배분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 지분 상품을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지분 상품 즉 자본이 되는 것이다. 자본이 되는 것이고, 주식회사 부산의 입장에서는 금융 자산인데 그 바로 이제 지분 상품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운다? 이 금융 자산을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 입장에서 배우는 것이다 이겁니다. 발행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결국은 뭐에 대한 거다? 자본에 대한 겁니다. 자본에 대한 거. 그래서 이 발행 회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이 유튜브 채널에 그 회계 강의해 보시면 자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자, 발행한 회사의 입장에서 그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강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의 강의는 자,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자, 그러면 이 금융 자산의 분류를 보시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분류합니다. 금융 자산 분류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분류하는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계약상의 현금 흐름의 특성, 이런 말이 나와요. 계약상 현금 흐름의 특성, 좀 어려운 말을 쓰고 있죠. 그런데 금융자산을 분류할 때 계약상 현금 흐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 뭘 의미하냐면 그것은 이자와 원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융자산을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으로 사업 모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용어가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데, 계약상 현금 흐름의 특성, 사업 모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금융자산을 분류하더라.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계약상 현금 흐름의 특성은 뭐냐?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것은 원금 그리고 이자를 말하는 것이다. 즉 원금의 상환 그리고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가 특정일에 발생을 하는가? 자, 이자를 특정일에 지급하고, 그럼 지급 또는 이자를 받고, 또는 특정일이 되면 원금을 상환을 받는가? 그걸 우리가 여기서 계약상 현금 흐름의 특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모형이란 말은 뭐냐? 말 그대로 이거 비즈니스 모델 아닙니까? 그죠?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 말이에요. 돈을 어떻게, 이 금융자산을 가지고 돈을 어떤 방식으로 버느냐? 즉 수익의 원천이 뭐냐? 이자 수익이냐? 이자 수익을 받다가 다음에 나중에 원금 회수를 하는 거냐?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팔아서 매매 차익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냐?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인 건 뭡니까? 좀 더 안정적인 건 꼬박꼬박 이자를 받고 나중에 원금 회수를 받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죠? 좀 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고 매매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불안정합니다. 어쨌든 가격이 올라야 매매 차익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고 원금 회수를 하느냐 또는 매매 차익을 통해서 돈을 벌 것이냐 그게 바로 사업 모형입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계약상 현금 흐름과 사업 모형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금융자산을 분류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자, 먼저 채무 상품의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상 현금 흐름의 특성 조건을 충족하는가? 자, 앞에서 나왔죠? 계약상 현금 흐름의 특성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자, 원금 그걸 말하는 것이다. 원금과 이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결국 원금이 있고 내가 상환을 받아야 될 원금이 있고 꼬박꼬박 특정일에 꼬박꼬박 받아야 될 이자가 있으면 그것은 결국은 채무 상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채무 상품일 경우에는 그렇다. 그러면 돈을 버는 게 그 현금 흐름을 받는 거냐? 이때 이 현금 흐름은 무슨 현금 흐름? 원금과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이 꼬박꼬박 이자 받다가 원금 상환을 받는 것이냐? 그걸로 그냥 돈 버는 거냐? 그렇다. 그러면 그냥 꼬박꼬박 이자 받고 그냥 나중에 원금 상환 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채무 상품은 뭘로 분류하냐? 그때의 채무 상품은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말입니다.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자, 그런데 이것이 꼭 그 채무 상품의 만기까지 꼭 가지고 있어라, 보유하고 있어라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 모형이 현금 흐름을 수취하는 모형이냐를 의미하는 거지 만기까지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자, 근데 일단 꼬박꼬박 이자 받고 원금 받는 걸로 사업 모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노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그러면 꼬박꼬박 이자 받고 원금을 받다가 적정한 가격이 되면 그거를 팔아서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도 있는 거냐? 한마디로 사업 모형이 두 가지 다냐 이거예요. 원금 이자 받고 적정한 가격에 팔아서 매매 차익도 실현하고 두 가지 다를 목적으로 하느냐? 자, 그렇다.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이겁니다.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애시당초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적정한 가격이 되고 적정한 시기가 되고 적정 가격이 되면 팔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되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평가를 하되 그것을 단기 손익으로 바로 반영하는 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자본에 그냥 반영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금융자산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로지 매도를 통해서 매매 차익을 실현시키는 목적이다. 오로지 매도를 통해서 오로지 매매 차익의 목적인 거지 나는 꼬박꼬박 이자 받고 원금 상환 받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 오로지 매도를 통해서 매매 차익의 목적만 있어. 그렇다면 그거는 뭘로?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매도를 목적으로 한다.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다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매매 차익의 목적이라고 할 때는 그때는 그 공정 가치로 측정한 것을 당기 손익으로 바로 반영을 시키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결국은 채무 상품, 즉 원금, 현금 흐름의 특성이 원금 이자와 같은 이런 특성을 가지는 그러한 채무 상품의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 몇 개로 분류합니까? 3개로 분류합니다. 3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렇게 3개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 사업 모형을 통해서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즉 한마디로 이건 원가로 측정하는 거거든요.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또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 흐름표를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나는 분류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 흐름표상으로는 이 두 가지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지만 동그라미 3번으로 나는 할 거야 라고 지정해서 그냥 해버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지정하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정도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여금이나 앞에서 잠깐 설명했었는데 대여금이나 수취채권과 같은 것은 가만히 보면 결국은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냥 현금으로 그냥 이 금액은 정해져 있고 그 금액으로 그냥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 대여금이나 수취채권과 같은 것들은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당연히 분류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어쨌든 원가로 기록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분류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우리는 채무 상품에 집중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채무 상품은 이렇게 크게 보면 3가지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해서 자, 특정 조건에 해당될 때는 충족할 때는 지정해서 분류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분류하시고 그 다음에 지분 상품의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지분 상품,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자,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이자를 받고 원금 상환을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이자를 받고 원금 상환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분 상품은 기본적으로 매도를 통한 매매 차익 실현이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분 상품의 경우에는 이 원금이나 이자를 받는 이러한 현금 흐름을 가지는 게 기본적으로 아니고 이거는 그냥 매매 차익 실현이 기본적인 목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분 상품, 즉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그런데 단기적인 매매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투자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에 조심하셔야 돼요. 선택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요건데 장기 투자 목적일 때는 선택적으로 요걸로 선택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번 선택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분 상품은 크게 보면 2가지죠. 기본으로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다음 2번째로는 선택적으로 장기 투자의 경우에 선택적으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2가지로 분류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너무 길죠. 명칭이 길어요. 그래서 다른 이 회계 교재나 여기도 다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제 약칭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 사용할 약칭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 앞글자를 따서 그냥 AC 금융자산 이렇게 그냥 표시합니다.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영어의 앞줄을 따서 여기 보면 이제 fair value라고 하는 이게 이제 공정가치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other comprehensive income 이게 이제 기타 포괄손익이거든요. 그래서 요 앞글자를 따서 FO 따서 이 경우에는 FO 금융자산 이렇게 강의에서는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것도 역시 길죠? 자, 공정가치 fair value 그다음에 단기손익이니까 여기 보면 profit or loss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F 그다음에 P L 앞글자를 따서 FPL 금융자산 이렇게 약칭으로 이제부터 표시를 할 거예요. 이 제목을 그대로 읽으면 이것조차도 좀 가끔씩 발음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강의에서는 약칭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겠다. 자,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자산의 분류 우리 앞에서 채무상품하고 지분상품 이렇게 나누어서 봤는데 자, 먼저 채무상품을 보면은 채무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의 특성, 즉 원금 회수 이자, 특정일의 이자. 자, 그런 현금 흐름의 특성을 갖는 것이죠. 그죠? 그런 채무상품의 경우에는 사업 모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다. 자, 이자와 원금을 그냥 꼬박꼬박 받는 거냐? 그러면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두 번째, 매도를 통해서 매매 차익을 얻는 거냐? 매도를 통해서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인 거냐? 그러면 FPL 금융자산. 그죠? 자, 기타 F는 자, 공정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PL은 단기손익. 그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냐? 자, 그렇다면 FO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세 가지로 다 분류가 가능합니다. 사업 모형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 AC 금융자산과 FO 기타 포괄손익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과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 두 가지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는 FPL 금융자산으로 지정을 해서 분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채무상품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봤지만 지분상품은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의 특성이 원금, 이자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사업 모형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자와 원금을 수취할 목적이다. AC 금융자산. 자, 그다음에 사업 모형이 매도를 통한 매매 차익 실현이다. FPL 금융자산. 세 번째가 요 1, 2 모두 해당한다. 그러면 FO 금융자산. 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분 상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자 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 상품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분 상품은 당연히 AC 금융자산으로는 당연히 분류되지 않아요. 그죠?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이 해당되지 않으면 동그라미 3번도 당연히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3번은 1, 2 모두가 다 해당될 때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1번이 아예 여기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분 상품은 F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맞다 이건데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는 장기 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FO 금융자산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한번 선택하면 취소 안 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상으로 채무상품, 지분상품으로 나누어서 금융자산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